한반도는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한국과 이 일본의 안보는 굉장히 협력적인 안보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굉장히 기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시바의 종래의 지론이기도 하고, 독립국가로 존재하던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이 한국 국민에게 안겨준 상처라고 하는 것을 일본 국민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시바는 또 한편으로는 그간의 한일 간의 문제는, 과거사로 발생했었던 문제들은 이미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기존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일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일본이 어떠한 위치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시바 내각에서도 외교 안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시바는 줄곧 지론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방위 정책과 관련해서 내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에 지금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미일 동맹이고, 두 번째가 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는 겁니다. 미일 동맹과 관련해서는 이시바는 줄곧 미일 관계가 비대칭적이고 그러면서도 쌍무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런 비대칭적 쌍무적 관계에서 만들어진 미일 동맹은 따라서 일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미일 관계 전체에 투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을 가능한 한 대칭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일 간의 지휘 협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지의 관리권이라든지 또 주일 미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대칭적이고 대등한 그러한 관계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시바의 오랜 지론이었습니다. 그것으로서 미일 동맹을 대칭적인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예컨대 조금 특색 있는 주장은 주일 미군 기지가 일본에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자위대를 위한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예컨대 자위대가 예컨대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일본의 국토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예컨대 미국에서도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표면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좀 쌍무적이고 대칭적인 그러한 관계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일본 국민은 훨씬 더 미일 동맹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거기에 이해를 표명하면서 미일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 미군의 권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과연 이 미군 병사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좀 그 점에서는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론으로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조금씩 얘기는 했지만 지금 총재로 선출되고
수상이 되어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는 지금 드러내놓고 있지 않고요. 바이든과의 전화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는 건데, 이것 역시 사실은 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다자적인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아시아판 나토로 여기에 일본이 기여하는 것으로서 미일 관계에서 일본이 모자라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보충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왔던 것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실행해 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판 나토의 어떤 나라들이 여기에 들어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변 국가들이 선뜻 여기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컨대 인도 같은 나라는 벌써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여기에 중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중 사이에 잘못하면 일본이 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본 안에서도 신중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아시아판 나토에 관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는 것이 상호 안보, 집단 안보라고 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중국까지도 포괄하는 그러한 공동 안보적인 그러한 면으로 이거를 구상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일본 안에서 국민적인 그러한 설득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중국을 적대 국가로 설정을 하고 이 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는 것을 집단 방위라고 하는 걸로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중 사이에서 굉장히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서 이 문제도 상당한 정도로 시간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이거는 일본 안에서 헌법 개정하고도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집단 안보건 집단 방위건 간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면은 이 또한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일 안보를 조정하는, 미일 동맹을 조정하는 문제도, 이 아시아판 나토의 문제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정도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외교 안보는 당장은 이미 아베 때부터 만들어져 있던 그러한 노선, 아베에서 만들어졌고 기시다가 확정한 그러한 노선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를 보완하거나 또는 미일 동맹의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충족하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안보 외교는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베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기시다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시바라고 하는 정치가는 정치에 입문했던 계기가 다나카 가쿠에라고 하는 스승을 통해서였고, 이 다나카 가쿠에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자주 외교를 주장을 하면서 중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껄끄러운 그러한 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말년에는 굉장히 고생을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라인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도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면서 이시바를 바라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가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 굉장히 그 자주적인 그러한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던 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대만에서는 환영을 했고요. 이시바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자마자 가장 먼저 환영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 대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러한 좀 묘한 행보, 이게 중국과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미일 관계나 아시아판 나토 그리고 중일 관계가 당장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간에 기시다 내각이 해왔던 그런 방향의 연장선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과는 좀 달리, 북일 관계는 이시바의 색깔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자민당의 집행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간사장 자리에 지금 임명된 모리야마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북일 국교 정상화 추진 의원 연맹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이시바가 총재선에 출마를 했을 때 이시바를 도와서 이 선거대책본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또 이 의원연맹, 북일 국교 정상화 추진 의원연맹의 회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했던 이와야 타케시라고 하는 정치인, 그리고 이 이와야 타케시는 이번에는 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의 전반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북일 의원 연맹의 부간사장인 사람이고요. 또 이 이와야 타케시라고 하는 사람은 좀 특이하게도 이시바시 탄산 연구회라고 하는, 이것도 초당파 의원 그룹인데요. 이 이시바시 탄산 연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시바시 탄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시바가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른바 대일본주의, 대아시아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이른바 전전에는 이 소일본주의를 주장하면서 식민지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후에도 그러니까 미일 동맹으로 쏠려가는 그런 일본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시바시 탄산을 공부하는 그러한 모임의 공동 대표이기도 한 사람이 이와야 타케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톱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방위상으로 지금 이번에 입각한 나카타니 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의원연맹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선거대책본부에 모였던 에토 세이시로 또는 히라사와 가츠에, 이런 사람들이 또 전부 이 북일 의원연맹의 회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북일 의원연맹의 회원들이 주요 보직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바의 주변 브레인 중에 이 북일 관계와 관련한 이시바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북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문제는,
이시바가 수상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했는데, 이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이 수상들의 소신표명 연설보다 조금 더 강조점이 주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이 북일 평양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일 평양 선언에 입각해서 관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거는 그동안에 일본의 수상들의 발언에서도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북일 평양 선언의 원점에 돌아가서 북일 관계를 고려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해왔던 것에 문제점을 인정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아베가 해왔던 그러한 대북 외교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도 읽혀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납치 일본인 문제인데요. 아베 같은 경우에는 납치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원칙을 세워서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납치 일본인 문제가 일본 외교, 전반적인 일본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가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 국교 정상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번째 원칙이 있었고, 세 번째 원칙이 중요한데, 납치 일본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인된 납치 일본인들이 모두가 생還하는 것이다, 모두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해결의 조건이다, 이렇게 내걸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조건, 특히 이 세 번째 조건을 내리지 않는 한 이거는 북한과 교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시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연하게 일단 살아있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위해서는 북한 평양에는 일본의 연락사무소를, 도쿄에는 평양 연락사무소를, 이렇게 연락사무소를 교환해서 두고서 그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해결의 방법을 갖다가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이 북일 간의 국교 정상화 교섭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교섭을 하는 그러한 중간 단계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 보수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것을 경계하고 반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시바가 총재선에 나설 때 일본의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러한 그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바는 총재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출마의 변을 얘기를 하면서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양쪽 간에 상호 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북일 간에 이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정도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표명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전반적인 그러한 외교 안보가 그동안의 외교 안보의 그 연장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비해서 북일 관계는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들어 놓은 관계, 이 관계를 아마 유지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시바가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첫째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한국과 이 일본의 안보는 굉장히 협력적인 안보 관계에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굉장히 기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시바의 종래의 지론이기도 하고, 그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시다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이 발언이 보이는 것이 과거사 관련한 부분입니다.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어엿하게 독립국가로 존재하던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이 한국 국민에게 안겨준 상처라고 하는 것을 일본 국민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로 인한 한국민의 상처를 배려하는 그러한 이 대한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시바의 지론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시바는 또 한편으로는 그간의 한일 간의 문제는, 과거사로 발생했었던 문제들은 이미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기존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존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고 했던 우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한일 관계에서 이 유행어처럼 나왔던 물컵 반잔이라고 하는 거에 비유를 든다고 한다면은, 물컵 반잔의 나머지는 이른바 과거사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으로 한국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발언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더해서 일정한 구체적인 조치로 그 물컵 반잔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일본 안에서 지금 이시바가 당내에서 또는 내각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존의 자민당의 기득권 층 또는 국민들 가운데서 이른바 보수 우익적인 그러한 지향을 가지는 국민들은 이시바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반대가 강력한 견제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칠 경우에는 오히려 이들의 이 혐한 반한 감정을 자극할 수가 있고, 그것은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이 점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이 강제동원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특히 가장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이 국민 감정을 건드렸던 것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였는데요. 적어도 이시바 총리는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은 없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태도로서는 한국 국민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는 신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독도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독도 문제를 역사의 문제로 보지만 일본에서는 독도의 문제를 역사의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는 국제법의 문제로 보고 있고, 일본의 정부의 입장이나 이시바를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 국제법을 위반해서 독도를 강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기존의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서는 독도와 관련한 갈등과 마찰은 이시바 정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